나가도 되나? 세상에 제일 싫은 게 그런 자식들이야 진짜. 자칫하면 조선 후기처럼 될 수 있거든요. 저 지칠 때마다 그 생각해요.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 갖고 와보세요. 명분 없는 정권의 명분 없는 주장과 딱 터졌죠. 이제 보수는 아젠다가 없어요. 냉정히 말할 수 있어요. 쉽게 정치해온 거죠. 정치, 언론, 검찰, 역사 등 윤석열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간. 오늘 수업의 일타 강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사란 지금도 새롭게 기술되고 있는 현재다 라는 아는 사람은 아는 명언의 소유자, 한국사계의 아이돌, 교수, 역사연구소 소장, 방송인, 유튜버, 베스트셀러 작가로 역사를 알리기 위해 불나게 뛰고 계시는 엔잡러 심용환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팔토시 입히는 게 처음 봤고요. 네. 이게 팔토시 언제 뗍니까? 하여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여기 뭐 제가 어울린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이제 보여주신 그 인물이 제가 존경하는 정세현 장관님이 나오셔서 너무 급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장관님 모셨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 박물관장님이라도 모시게 되는데 연배도 제가 한참 어려서 아무튼 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 최근에 내신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 네네. 계엄 이후에 시금을 전폐하고 쓰셨다고. 그렇죠. 제가 왜 우리나라가 불과 한 3, 4년 만에 탄핵 사태가 2번이나 일어났지? 이게 너무 의아했는데 생각해 봤었을 때 과거 그 시기를 내가 좀 제대로 정리했었는가? 뭐 그런 고민이 들어서 이번에는 정말 현재사죠. 12월 3일 날 사건 터지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계엄이 딱 터지니까 내가 잡혀갈 것인가 그 생각 먼저 했죠. 근데 제가 느꼈었을 때 먼저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잡혀갈 거고 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잡혀가겠다. 한 3차 처리 명단 정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내란이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성공을 하면 나는 내일 비행기를 타고 가족과 함께 무조건 일본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서 거처를 정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처럼 비교도 안 되겠지만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나? 그럴 정도로 좀 혼란스러웠었죠.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좀 지나고 조금 정리가 되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서 수십 년간의 민주항쟁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나라인데 일개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민이 선출한 5년짜리 비정규직이 이런 사단을 치고 좀 충격을 받아서 한번 사관의 심정으로 만약에 조선왕조 때 앞에서 연산군이나 뭐 그런 광해 같은 왕이 있었더라면 아마 사관이 힘은 약하지만 기록을 냉정화해야 하잖아요. 그런 역할로 한번 써봤고요. 오늘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대한민국 제자리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원래 어떤 혼란이 있었는지 좀 알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책이 진짜 재밌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좀 더 설득력 있게. 오늘 수업 내용이 네. 이 책 내용이랑 조금 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조금이 아니라 다 연관이 되고요. 책 팔러 나온 건 아닌데 아무튼 네. 오늘 수업 목표를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수업 목표는 보면 일단 이건 역시 한글이네요. 내란 수계 윤석열 패거리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돼야 할지를 좀 배워보도록 하고 대선 전 시민들이 살펴봐야 할 쟁점들을 역사의 교훈과 함께 좀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 후 한국 민주주의의 길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이거 갑자기 토시 차니까 느낌이 이상하네요. 네. 세 가지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2.3 계엄이 전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될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무슨 이 역사학자들이 무슨 점쟁이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지나간 일만 갖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 나가면 6월 항쟁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다. 요건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제가 그렇게 배워왔고 상식처럼 들어왔던 게 한국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과 싸우면서 전두환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화가 됐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무너졌나요? 아니요. 안 무너졌죠. 전두환과 함께 쿠데타를 준비했었고 군사 반란을 시도했었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고 그 당시 이제 굉장히 모욕적인 거지만 6.19 선언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된 거냐면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씨가 전두환 대통령한테 건의를 합니다. 민주화를. 그래서 전두환 씨가 민주화를 수용하는 결단으로 민주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과 그들과 싸워왔었던 민주화 세력이 지난 30년간 사실은 정권 교체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왔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쪽 민주화 운동 세력은 현재 계보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을 계승하는 정당이다.
플러스 386 세대만이 아니라 후배 세대인 40대 그리고 또 이제 어찌됐건 20대의 젊은 여성들이나 이런 세대들이 또 거기에 흡착이 되면서 민주화 세력은 사실은 4.19 혁명 때부터 지금까지 세력이 계속 발전하고 성숙해온 과정을 거친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보수 세력은 사실상 지금 멸절의 위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 12.3 내란 사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해결을 해내면 후대 역사가들은 장기 민주화의 과정이다. 87년부터 시작돼서 2024년까지 진행됐었던 이 소위 말하는 불편한 동거 관계를 비로소 2025년에 청산을 하고 2026년부터는 이제 새로운 단계의 본격적인 민주정 단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서술할 수 있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책을 쓴 겁니다. 네. 네, 일단은 첫 번째 도대체 내란 사태와 또 내란 사태 이후에 보면 사실 비정상적이잖아요. 뭐 이게 매일매일 사건들이 되게 많이 터져서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희대의 판결이라고 해서 이제 또 대법원에 어떤 또 그런 사건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간추려서 얘기를 해본다면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뉴라이트와 이제 극우파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국 사회의 특징이 역사 명분을 중요시 여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명분 없는 정권의 명분 없는 주장과 요게 한 축으로 지금 기능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보수는 아젠다가 없어요. 네. 쉽게 정치해온 거죠. 핵심적으로 설명을 일단 먼저 키워드를 보면 일단 뉴라이트가 좀 중요한데 신인지 근대화론 그리고 이승만 건국론 그리고 박정희 부국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극우파는 조금 다른 경향인데 극우파 같은 경우는 기성세대 더하기 신세대란 말은 너무 올드하네요. 그렇죠? 2030 여기에 이제 굳이 얘기하면 이제 그 뭐 여성주의 뭐 이런 이슈가 좀 섞인 것 같습니다. 나뉘어서 좀 설명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두 개는 다른 집단입니다. 다른 집단이 섞였고 이 섞인 것이 이제 맹위를 발휘를 하게 되는 건데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를 좀 살펴보게 되면 뉴라이트는 쉽게 말하면 199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집권기 때부터 뉴라이트적인 사관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집권기로 가게 되면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됐고 5년도 아니고 10년을 갔고 특히 노무현이라는 존재의 등장은 기성세대 입장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이런 게 섞이면서 뉴라이트가 보수의 핵심적인 담론으로 되어가는 변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왜 이 담론이 등장을 했냐?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박정희나 이승만 같은 이름들은 쉽게 이렇게 떠올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들이었었고 심지어 우리가 그 전 국민이 굉장히 비판을 하는 전두환 씨조차도 본인의 이 12.12 군사 반란과 5공화국의 등장의 명분을 이 유신의 치유다. 그러니까 7년 단임제를 통해서 장기 집권 없다. 내가 박정희 시대를 치유하러 왔다. 제가 말하면서도 기가 차지만 여튼간에 그렇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항쟁의 시대니까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민주적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이제 김영삼 집권기로 들어오게 되면 30년 만에 문민개혁의 시대가 되고 잘 기억하시다시피 우리 지난번 그 정세현 장관 편에서도 다뤘지만 되게 재밌게 막 다루셨는데 다양한 개혁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에 문헌들을 조사하다 보면 김영삼의 개혁이 생각보다 보수 진영 입장에선 강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월간조선이나 조선일보를 쭉 분석해보면 굉장히 기사들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 기사를 주도했던 사람은 놀랍게도 조갑재 씨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항상 여기저기 가면서 떠들면서 얘기하지만 조갑재 씨가 갑자기 되게 진보적 발언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인 반성부터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뉴라이트의 담론에 대중화를 이끌었던 사람은 사실은 조갑재 씨입니다. 조갑재 씨가 월간조선 편집장을 하면서 박정희 다시 보기 시기의 기사를 계속 뽑아냈고 이게 한 98년 정도가 되면 이승만에 대한 연재도 시작이 됩니다. 이승만 연재의 가장 유명한 제목은 국부 이승만의 나라 만들기. 국부라는 개념이 이때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잊혀졌었던 어떤 주장들이 인물들이 갑자기 김영삼의 개혁 그리고 특히 이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새로운 시대로의 이행 그리고 그것에 열렬히 열광했었던 신세대들 그 신세대가 지금 40대 이상이죠.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등장하냐면 부자 갈등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거의 비슷하게 투표를 하던 친구들이 이제 20, 30대가 되면서 아버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김대중도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노무현 난 멋진데? 약간 이렇게 가고 2002년 광장에서 비더레이지 같은 빨간 옷을 입고 나와서 기성의 레드 컴플렉스를 깨고 하는 것들이 젊은 세대들 입장에선 참여의 기쁨을 누리는 거지만 기성세대 입장에선 야 이것들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하겠는데? 딱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랑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시대가 빨리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하는 통계 경제사학자들, 그러니까 통계라는 지표를 활용해서 역사를 다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이영훈 교수라든지 김낙년, 뭐 이유연 등등등의 학자들이 등장을 하고 공교롭게 그분들은 또 되게 권력력이 높으세요. 그 이후에 이번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 대부분 정부의 주요한 요직들을 다 차지합니다. 그 외에도 뭐 이배영 교수라든지 이인호 교수라든지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하는 한때의 진보적인 교수들이 그 진보성을 반대로 쫙 바꿔가면서 보수의 이론을 만들게 되는 게 뉴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재밌어요. 이해가 쏙쏙 됩니다. 자, 그러면 뉴라이트의 주장의 핵심이 뭐냐면 요 세 가지 아까 제가 써드렸잖아요. 이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웃긴 건데 원래 역사는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달달달 외울 때 고대 그리스는 뭐 노예제 사회, 중세 유럽은 봉건제 사회, 근대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이 역사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황당한 게 뭐냐면 이 뉴라이트 학자들이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1980년대 90년대 때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5,000불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당시로선 충격적인 사건이었었고요. 지금은 누구나 말하는 한강의 기적이란 말이 이때 처음 나왔어요. 한강의 기적이 짱이야. 세계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대박난 나라가 어딨어? 이런 약간 국뽕의 원조가 이제 그때 막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는 굉장히 좌파 성향의 이 학자들이 갑자기 입장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그동안 북한을 좋게 보고 너무 남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꾸로 갑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냐?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라는 거죠. 부국, 우리나라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느 정도 조금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화의 추동력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벌써 표정이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여튼간에 다만 이게 모순적이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다 지우고 깨끗한 측면만 얘기하는 게 문제긴 하지만 여튼 여기까지는 조금 근거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부자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당연히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파더가 됩니다. 네, 건국. 그리고 역사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이전엔 조선이고 조선 중간에 일제강점기가 있는데 그러면 식민지 기간 동안 우리가 수탈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그 고생 속에서 일본이 만들어 놓은 많은 근대적인 문화를 배우고 그 기틀을 위해서 분단이 됐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걸 통해서 이 남한을 지키고 건국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부자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독특한 역사관이라 불릴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세계관이 탄생이 되게 됩니다. 이 논리 형성을 이렇게 순서대로 거꾸로 갔다고 하니까 확 이해가 돼요. 원래는 이승만, 박정희 떠다녔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뉴라이트 핵심이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은 지는 오래됐는데 근데 뭐가 있냐면 일단 어찌됐건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이 조선시대를 또 조선시대 되게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이런 거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잘 못해요. 대신에 이런 거는 주로 유튜브나 댓글러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조선을 막 무시하고 망신을 주고 일본을 미화하고 정진석 비서실장, 김문수 대선 후보 그런 분들이 막 공부하라고 거꾸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안 쳐다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들으실 의사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 보십시오. 이 뉴라이트의 사과는 원래 기껏해봤자 교회에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회의 어떤 8, 90년대 때 무슨 진짜 찬양 집회 끝나고 나오는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데나 이렇게 통용되던 사람들인데 이게 갑자기 언제 뜨냐면 김영삼의 문민개혁이 외환위기로 실패를 하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 당시 신한국당이었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러면 김영삼을 버리고 우리 정치 세력은 존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김영삼을 날리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깨끗한 보수라고 하면서 이회창 씨를 과도기로 끌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잘 안 됐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김대중 노무현 집권 기간 동안에
이 뉴라이트 세계관이 국민의힘이나 한국 보수 진영의 세계관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 등장하게 된 게 뭐냐면 박정희 시대의 귀환이죠.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명박, 박근혜죠.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이자 회장으로서 그분과 함께 이 소위 말하는 산업화를 주도했던 분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분의 사실상 유일한 혈육으로 인정받는 분이죠. 그 어떤 박정희 신화를 통해서 보수의 재집권이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그 결론이 처참하죠. 이명박 집권 기간 동안 특별하게 과거 산업화 시대처럼 경제가 성장한 것도 없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탄핵으로 종말이 됐기 때문에 박정희 부국론이라는 게 정치적 아젠다로 별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죠? 이럴 때 빨간 펜이 필요한데, 참 답답합니다. 이게, 이거 학원에서 이게 색펜 3가지 있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자, 2개를 같이, 이런 거 진짜 안 해봐가지고, 남은 게 이승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한국 사람들은 명분을 중요시 여기고, 꼭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존재의 특징 자체가 과거로부터 현재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을 윤석열 정권 때 끌어들여올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거든요. 이승만에 대한 환상이 이게 입증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들어낸 조작된 신화에 가까운 거죠. 이승만 고군군 농지기억이나 한미상호 방위조약 얘기 말고는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근데 농지기억 이승만 혼자 했나요? 그 시대의 일반적인 시대 정신이었고, 한미상호 방위조약 이건 사실 6.25 전쟁의 특수성의 필연적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설득력이 없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명분 없는 정권의 명분 없는 주장과 그 과정 속에서 2년 반간의 어떤 이런 실정이 이어지면서 딱 터졌죠. 여튼간에 해서 요게 한 축으로 지금 기능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보수는 아젠다가 없어요. 네. 쉽게 정치해온 거죠. 김영삼의 개혁이 실패? 야, 김영삼 버려. 노태우, 야, 저기 정치자금 노태우 버려. 이런 식으로 계속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이 국민의힘과 한국의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미래적 아젠다는 무엇일까? 이게 없어요. 냉정히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한국 사회의 특징이 역사 명분을 중요시 여기고, 또 반대편에서는 인간 자체가 과거로부터 현재의 당위성을 받는다라는 독특한 인간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거세가 된 거죠. 근데 그 지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우려해야 될 게 바로 극우파의 등장입니다. 극우파의 등장. 주장이 굉장히 무리가 많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계속 말을 만들기 시작하죠. 자기적인 역사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기성세대들 사이에 많았고, 그게 이제 요즘에도 보면 뭐 이재명을 둘러싼 갈등이 되게 심하지만 사실은 계속 반복되어 왔었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출마할 때 뭐라고 그랬는데요. 나를 둘러싼 유언비어가 그걸 다 종이로 만들면 1억 장이 넘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생생하게 그때부터 기억할 나이지만 손석희 씨랑 같이 나왔었던 백분 토론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대화를 나누고, 굉장히 뭐 이렇게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좋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날 이렇게 왜곡하는 거.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말을 다 잘못된 개혁 공무원을 양성하겠다, 그런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주장이었는데, 그러면 기존의 공무원들은 다 개혁 대상이란 말이야, 공무원 비하한다, 이런 식의 언론의 공격들, 그런 모욕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기성세대는 사실은 민주화 이후에 김영삼 집권 초반기까지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로 오면서 굉장히 소위 말하는 시대적 설득력 자체를 잃었죠. 근데 여기 이제 부안해동한 게 2030 남성들이 많죠. 젠더 문제라는 건 사실은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그 이슈가 터지고 그 이슈로 인한 갈등들 같은 것들이 희한하게 불이 붙게 되면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 2030을 주도로 이제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현상을 전체적으로 합쳐서 본다라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한국의 보수는 방향성은 없어요. 하지만 세력은 존재하죠. 그리고 세력이 갖고 있는 혐오, 왜곡, 그리고 폭력, 이런 것들을 그대로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틀을 딱 본다라면 내재적인 메커니즘이 보이는 거죠. 조금 더 한국 현대사라는 장기 지속적 관점에서 본다라면 왜 지금 윤석열, 내란 속의 윤석열 패거리? 하여튼 그 집단이 왜 이렇게까지 정말 막 가는가는 사실은 그들의 정신적 방황, 그 정신적 방황을 채우기 위한 기회주의적 행태,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완하기 위한 폭력이 연결되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공교롭게도 뭐냐면 1950년대 말에 이승만 정권하고 똑같아요. 이정재 정치 깡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 어떤 그 우리 장군의 아들, 뭐 어떤 너무 옛날 얘기다, 야인 시대,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정치 깡패가 횡행하던 시절이 또 이승만 정권 집권기 말기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데 권력과 세력이 있는 집단은 항상 사회를 망가뜨린다.
이거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장이 너무 멋있어요, 선생님. 정신적 방황, 시대적 설득력이 떨어졌다. 과거로부터 현재의 당위성을 얻지 못했다. 너무 멋있어요. 이런 내용이 다 책에 있는 거죠? 아유, 당연하죠. 아유, 피디님이 되게 센스 있네. 역시 새로운. 그래서 텅 빈 껍데기가 됐다. 근데 그 안에 뉴라이트만 채워진 게 이제 윤석열 정부인데 그런 왜곡적인 역사 인식 때문에 또 계엄을 저지르게 된 거 아닌가요? 잘 기억, 학생이 똑똑하네요. 그렇죠. 바로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계엄을 왜 했을까에 대해서 좀 다른 이슈가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내 이슈요? 그리고 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현재 대선 기간에 집중해서 지금 시민들이 다시 한번 좀 곱씹어봐야 할 역사적 교훈 같은 게 있으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핵심이 뭐냐면 1960년 4.19 혁명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광주 사태 운운하는 분들이 계셔서 참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역사는 끝났는가?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면 사실은 6월 항쟁은 5.18의 결과예요. 왜냐? 물론 이 5.18도 그동안 쌓여졌던 민주 역량의 결과들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기간 동안에 치열하게 싸우면서 한국의 한국형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한 게 있냐면 보세요. 87년 이후에 1988년에 여소야대 정국이 13대 국회에서 최초로 만들어지고 이때 국회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국정조사 그리고 국정감사 플러스 청문회 요게 법적으로 통과가 돼요. 이게 대박 히트를 쳤던 게 그 유명한 50 청문회랑 광주 청문회죠. 그 다음에 신문 보면 재밌어요. 이번 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좀 떨어졌습니다. 시청률 68.5%. 한국에서 자꾸 무슨 드라마 갖고 시청률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최고의 단일한 히트 작품은 청문회입니다. 청문회. 그 모든 게 국회 방송이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공개가 되는 시스템이라는 게 확립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당연한 거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변혁이었다라는 것들. 또 하나 뭐가 중요하냐? 1995년에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소위 말하는 신군부에 대한 3심에 걸친 사법 처리라는 게 진행이 돼요. 이거 같이 좀 진행이 되거든요. 이것도 세계사적으로는 유례가 없어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독재 정권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했었던 정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사면을 통해서 빛이 발하긴 했지만 3심에 걸쳐서 법적으로 군사 반란행위고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정의한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때 플러스 거창양민학살법이라는 게 같이 만들어지게 되고 드디어 김대중 정권 때로 들어오면 지금의 진화위의 전신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든지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든지 등등등 소위 말하는 과거사에 대한 이 조직적 해결 하다가 너무 공교롭게 이게 세월호랑 가습기, 살균제 이런 걸로 연결이 되게 되면서 이 과거사 청산이라는 개념이 사회적 참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급 전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런 게 일종의 디테일이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어느 당을 뽑아야 된다. 표면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의미 없다는 게 아니죠. 힘이 있어야지만 그걸 이루어내는 거니까. 하지만 이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싸움 속에서 어떤 사회적 맥락을 만들어내느냐가 그 사회의 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를 보고 있으면 민주화 이후에 진짜로 과거를 청산하다가 이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까지 나가면서 발전하는 루트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맥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정치 너머의 세계를 사유해야 되는가, 혹은 시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자괴감 들 때 많잖아요. 저부터 똑같거든요. 뭐 합니까? 그냥 열심히 한겨레 TV 보고 클릭하고 좋아요 누르고 정세현 장관님 짱 댓글 달고 그 다음에 뭐 슈퍼챗 날리고 그 다음에 투표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을 갖게 되면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정치권에도 훨씬 더 강력한 요구들을 좀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안 하는 얘기긴 해요. 진짜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진짜 안 하고 최근에 너무나 이제 정치 이슈, 정치 평론가 그게 모든 걸 다 도배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분야별로 사실 우리가 숙고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정치 갈등이 심해지면 자칫하면 조선 후기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영조, 정조 얘기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영조와 정조는 훌륭한 국왕이고 저기 노론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보는데 그렇지는 않은데 핵심이 뭐냐면 정치 갈등이 사회적으로 뺄셈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노론과 소론이 싸우면서 소론이 패배하고 그전에 남인이 패배했고 그럼 또 국왕이 노론 주도로 가니까 이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왕권을 키우면서 이들을 또 찍어 누르고 이러면서 조선 말기에 한 60년간의 정치를 보고 있으면 뺄셈의 정치학인 거예요. 서로 계속 밑장을 빼다 보니까 나중엔 남아있는 자산이 없죠. 공교롭게 남아있는 자산이 없을 때 일본이 쳐들어오고 서양 열강이 쳐들어오고 근대화를 요구받으면서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거에서 많은 부분을 좀 떼어내서 내가 관심 갖는 영역, 교육이면 교육, 뭐 문화면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지만 저는 미래의 경쟁이 있다고 생각하지 지금 너무 위기지 않습니까? 지난 4개월간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얼만큼 파괴가 됐는지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공실이 넘쳐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정쟁만 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자 하고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보고 토파봤으니까 대선 후에 한국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다음 정부에 가장 바라시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의 진보는 사실은 진보적인 이상을 펼쳐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외환위기가 터졌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00년대 시대적인 급변 상황에 대한 기성세대의 반발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역시 또 굉장히 온건한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한국 사회는 진보 혹은 개혁 세력이 집권했었을 때 막상 인상적인 개혁을 펼치거나 인상적인 사회 변화를 주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바뀔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탄핵 정국 속에서 비로소 문재인 정권은 단독으로 과반을 획득하면서 권력을 장악했었어요. 이번도 아마 비슷하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드디어 비로소 소위 말하는 한국의 진보 개혁 세력들이 단독으로 이제 지배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경제력으로 보더라도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인사들이 60대부터 40대까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굉장히 영향을 발휘할 좋은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찬 전 대표의 생각이 되게 정확했다고 본 것은 20년 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춘 거죠. 왜냐하면 단독 과반 집권이 가능하니까. 문제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온건책 위주의 중도파 위주의 뭐 이런 식의 정책을 되게 많이 취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물론 지금 선거 캠프 이재명 선거 캠프를 보면 뭐 윤여준, 뭐 김종인 그분들은 진짜 저는 그분들을 중도파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로 나가도 되나? 세상에 제일 싫은 게 그런 자식들이야, 진짜. 이거 편집? 왜냐면 진짜, 중도는 중도적 방향을 딱 견지해야 되는데, 사실 그분들은 언제나 시대 흐름에 맞춰서 오른쪽에 섰다 왼쪽에 섰다 하는데, 여튼 간에 뭐 윤여준, 김종인 등등등, 소위 말하는 뭐 중도나 보수에서 합리적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꽤 합류를 했다. 뭐 그거는 세를 불리거나 권력을 운용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상. 근데 문제는 뭐냐? 집권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당이 집권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 좋든 싫든 간에 박정희, 조국 근대화, 산업화의 열정, 뭐 김영삼, 개혁, 김대중 하면 변화. 어찌됐건 김영삼 정권기 때 무리했었던 세계화 정책을 합리적으로 체계화시킨 것도 역시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빅딜을 통한 산업 합리화 정책이라든지 재벌의 적당한 개혁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거나 등등등 굉장히 좋은 개혁들을 많이 했고 그걸 노무현 정권에서도 잘 이어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 뭐냐? 그것이 의미를 발휘하던 건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이죠. 근데 지금 어떻죠? 신자유주의 시대의 모든 폐악이 사실 너무 빠르게 도래했죠. 그러면서 비정규직, 자영업자, 미래 없는 인생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문과생에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김대중 노무현 시대 때 보여줬었던 합리적인 사회적 조정이라는 개념 그리고 합리적인 사회 개혁이라는 개념을 젊은 세대들 입장이 보기에 야 이거 대단한 개혁이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잘 들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음 시대의 민주당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지난 역사를 쭉 훑어보면
이 소위 말하는 한국의 민주화 세력들이 인정을 받는 건 그 격렬성, 그 방향, 비전, 미래, 희망, 이상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권력을 잡은 다음에도 풀어낼 필요가 있겠죠. 근데 거기선 정책적 능력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애기 잃는 데는 정말 문제가 없구나. 새로운 어떤 인구 성장의 전환을 마련한다라든지, 혹은 뭐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진보 집권을 하면 한국의 교육 제도가 확실히 바뀔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의 아젠다를 선명하게 다음 5년간 보여주지 않으면 그 다음엔 역사가 너무 지리멸렬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진보와 개혁의 진취성을 실체화시키는 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논문도 하나 썼었는데, 우리나라가 1995년에 교육개혁 하거든요. 근데 그때 교육개혁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건데, 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 교육개혁을 책임졌었던 10명의 교육위원이 있어요. 그 10명이 싹 다 진보 보수할 것 없이 그 이후에 교육부 장관이 다 돼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막 진보를 찍으면 뭐 혁신학교, 진보를 찍으면 일반고 전성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주 표면적인 이야기인 거고, 구조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지난 95년 이후부터 한국의 교육개혁은 그냥 진보든 보수든 할 것 없이 95년에 만들어진 시스템대로 계속 왔고, 사실 대부분 다 보수적인 교육학자들이 그중에 한 명이 또 이주호 씨고, 지금 대행까지 하신 분 왔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 진보적 교육개혁이 있었느냐?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뭘 경고한다 이런 것보다도 사람들한테 민주당이 낫다. 민주당을 찍으면 사회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단순하게 민주당의 실패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실패, 혹은 세도 정치 같은 지리멸렬한 시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게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고를 하네요. 아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진짜 네네. 좋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사법부가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식의 일이 일어난다든지 매일매일 불안한 뉴스들이 끊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시민들한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역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거, 대단하다는 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기 때문에, 뭐 정약용을 배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웅주의를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어요. 이거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별 의미 없는 얘기처럼 얘기하겠지만,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나라가 망한 지 10년 만에 일어났던 운동인데, 사실상 민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이뤄낸 운동이죠. 만세라고 하지만 이때 사실 고종이 죽었으니까 만세운동이지만, 고종폐하 만세라고 외치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그 순간 이제 우리는 조선과 결별한 거죠. 한두 명이 나온 게 아니라 3월부터 4월까지 일본 조선 총독부 통계 자료를 봤었을 때 100만에서 200만. 이게 전 세계적이고 총 기간을 다 했었을 땐 3,400만까지도 참여 인원이 늘어나거든요. 사실상 깃발 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 다 나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최초의 원형 헌법인 임시헌장을 발표해요. 이 임시헌장의 일조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요것만 많이 기억하시는데, 3조가 뭐라 나오냐? 남녀, 신분, 빈부의 격차가 없이, 정확히 쓸게요, 일체 평등하다. 딱 두 가지 썼어요. 10개 조로 되어 있는데, 자, 저것도 분명한 건 뭐냐면, 나라를 잃은 민족이 정확히 10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꿈을 꾸고 100년 만에 진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 갖고 와보세요. 국뽕에 빠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제일 무서운 건 국뽕이에요. 자민족 중심주의.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수많은 식민지들이 있었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사실은 지난 100년간 열심히 분투를 해서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그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성숙을 해서 오늘날 같은 나라가 됐어요. 이뤄낸 거죠. 그들의 비전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됐어요. 두 번째, 그때 꿈꿨죠. 남녀가 평등하고 신분의 차별이 없고 빈부격차 없는 나라. 이게 뭔지 아세요? 조선 왕조와 다른 나라예요. 조선은 많은 배울 것이 있는 나라지만 남녀 차별이 심하고 신분이 너무나 뚜렷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잖아요. 이게 없는 나라를 꿈꾸는 거죠. 돌아보면 워낙 독재 정권의 행패가 컸기 때문에 지난 우리의 민주화 투쟁의 큰 싸움이라는 건 대부분 다 권력과의 싸움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느 정도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다음 정치도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제 조금 더 3조의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지 않나.
왜냐하면 70년대 때 1970년에 전태일이 여공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보면서 분신한 거를 했고, 그리고 무상급식이라는 이슈 속에서 우리가 적어도 먹는 거 갖고 차별하지 말자라는 그 이슈에 동의하면서부터 보편적 복지를 한국에 맞춰서 확대시키는 노력들을 현재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서지영 검사인가요? 뉴스룸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한 그 이유. 지금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사실 새로운 주장이 이 정도 사회적 갈등을 겪지 않고 어떻게 정착을 합니까? 물론 갈등과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낸다면 또 다음 미래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일까? 정말 잘해봤다. 과거에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는 현실로 만들었고 우리 모두가 다 동참했다. 그렇다면 그때 그들이 꿨던 꿈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남녀가 신분이 빈부가 일체로 평등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지평을 갖고 그 단계로 하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역사는 흐르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지금 이 내란 사태는 역사의 순리 속에서 말끔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지치면 안 돼요. 저부터 되게 많이 지치거든요. 돌아보면 저 지칠 때마다 그 생각해요. 12월 12일 날 밤에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1937년 일본이 중국을 막 쳐들어가서 승승장구할 때 독립운동가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눈물 나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훨씬 더 힘을 갖고 있죠.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335 모여서 같이 책도 읽고 토론하고 그걸 이제 뭐 숙의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같이 좀 숙의했으면 좋겠어요. 머리 맞대고 왜 한국의 재벌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을까? 라든지 그런 주제는 무궁무진합니다. 네. 모두가 다 교육제도가 문제라고 하는데 왜 입시제도는 바뀌지 않을까? 모두가 다 집 한 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것들 속에서 335에 계속 모여서 새로운 형태의 민주적 역량을 구축하면 저는 미래엔 희망이 있다고 보고 저도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나중의 정치로 밀려지는 중요하지만 잊혀졌던 것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수업이었습니다. 제발 토시 좀 빼고. 이제 너무 불편해. 더워 죽겠어. 여기에 막 너무 더워. 여기 더워.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1타 강사 심용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